평화로워 보이는 평범한 북한의 시장. 정찰총국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상의 문제로 퇴역한 엄철우는 그곳에서 과거 자기의 상관인 정찰총국장 리태환을 만납니다. 끝말 좀 해주고. 몸은 좀 어떻네? 총장 동지. 정찰총국장 리태환은 엄철우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현 북한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호위국장 박광동이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같네. 쿠데타 메까. 리태환은 박광동의 쿠데타를 막음과 동시에 혹여라도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박광동이 알아차리는 것을 막기 위해 퇴역한 군인이었던 엄철우를 부른 것입니다. 리태환의 임무를 받은 엄철우는 박광동의 주변 세력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박광동이 개성공단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을 알게 된 엄철우는 행사에 박광동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광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북한 1호였습니다. 한편 개성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땅굴을 통해 북한에서 내려온 무장공비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미군의 MLRS라고 불리는 무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 1호가 방문하고 있는 개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개성이 미사일로 초토화된 이후 갑자기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는 공격에도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미국 놈들한테 다 당한 거야. 생존자들 남기지 말라. 저격을 위해 환풍구 속에 몸을 숨겨 안전할 수 있었던 엄철우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다친 북한 1호 그리고 현장에 같이 있던 북한 여자 주민 2명을 구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쿠데타가 발생한 북한으로 돌아가서는 답이 없다 판단하고 중국 차량 속에서 껴 남한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한에 도착한 엄철우는 다친 1호를 치료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저기요! 치료하시오. 약속합니다.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기 산부인과예요. 당연히 외과가 아닌 산부인과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었고 간단한 응급처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두개강에도 이런 게 박혀있다는 건데 난 못해요. 우산대 왜 못하고? 난 부인과 의사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니라고요. 이 배에 든 게 애가 아니라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북한 대통령이 와 있어요. 1호를 치료하는 동안 엄철우는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 리태환에게 어째서 개성에 박광동이 아닌 1호가 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엄철우에게 리태환은 박광동이 이미 본격적인 쿠데타를 시작했고 이를 위해 박광동 자신이 아닌 1호를 개성에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리태환은 사람을 보낼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전합니다. 박광동이가 위원장 동지가 죽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쿠데타는 성공하는 거야. 얼마 안 있어 북한 사람들이 산부인과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 도착한 북한 공작원들은 갑자기 엄철우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칼을 챙겨뒀던 엄철우가 이들을 상대하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1호를 몰래 병원 차량에 옮깁니다. 무사히 산부인과를 빠져나와 산부인과 원장의 동기인 수연이 운영하는 서울의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뭐야 이게? 야, 의사만진 응급실로 가야지. 여긴 성형외과야. 난 산부인과야. 그래도 넌 외과 출신이잖아. 비켜봐.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수연의 병원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작스럽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수연의 전남편이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인 곽철우가 수연의 병원에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곽철우는 수연과 이혼하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개성공단에 한국에서 쏜 미제 미사일이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북한 대통령이 자신의 병원에 와 있다는 신고를 한 신고자의 이름이 전 아내 수연의 친구 이름과 같자 수연에게 전화해 봅니다. 그리고 수연이 전화를 받지 않자 수상한 낌새를 느낀 곽철우는 1시간 이후 전화를 받지 않으면 특수부대를 보내라는 말을 남기고 수연의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내가 여기 이 주소로 가 있을 테니까 너 1시간 후에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안 받으면 그때 이쪽으로 경찰 아니 특수부대 보내. 그렇게 곽철우와 엄철우, 두 철우는 서로 만나게 되고 곽철우는 북한 1호가 개성공단 폭격 사태 때 살아남아 남한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쪽에 있는 사람 그쪽 1호지. 그쪽에서 구태타 발생하니까 위로 못 올라가고 중국 애들 내려올 때 섞여서 내려온 거지. 일산병원에서 그쪽에 1호 죽이려고 했던 애들 그쪽 북한 애들이잖아. 현재 상황에서 우리 도움받는 게 가장 현명한 거야. 확실히. 곽철우가 1시간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자 엄철우가 잠시 리태환과 통화하러 간 사이 수연의 병원으로 특수부대가 들이닥치고 엄철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한편 그러는 동안 북한 수뇌부는 남한에서 발포된 미제 미사일이 개성에 떨어진 것을 명분 삼아 남한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성공업지구를 장관하시던 경의하는 지도자 동지를 비롯 미제 침략자들과 청와대 얼간 낭둥이들을 태양보다 뜨거운 공화국의 핵열폭탄으로 깡그리 불태워버릴 것이다. 계엄령 발표 준비하세요. 영화 중반, 개인적으로 놀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성을 빠져나온 엄철우가 남한에 내려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탄현동이 엄철우가 남한에 도착해 얼마 안가 마주하게 된 도로 표지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엄철우가 개경에서 빠져나와 얼마 안 있어 도착한 산부인과의 주소가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제가 살고 있는 탄현동에서 맘먹고 걸어가면 15분 거리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이후 지도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우리 집에서 서울 중심보다 북한이 더 가깝더라고요. 이를 통해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지만 얼마나 북한 그리고 전쟁에 무감각해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남북한 관계를 소재로 삼은 영화들이 6.25 전쟁 당시를 배경으로 삼았다면 강철비는 6.25 전쟁 시대가 아닌 우리가 지금 사는 현대를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었던 핵 문제를 영화의 소재로 이용하고 있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북한 1호가 등장하지만 말 한마디 없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장면만 나와 작품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또한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무방비 상태의 엄철우가 상대가 쏜 총알에 한 대도 맞지 않는다던가 어쩌다 정면에 총을 맞고도 다음날 괜찮아지는 등의 주인공 버프를 좀 심하게 받았다는 단점도 있지만 영화의 전개가 빠른과 동시에 중간에 피곤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쯤 적당한 시점에 쉬어갈 수 있는 장면들을 넣어주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도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작 탐지견이었습니다.